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남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코드가 흐르고 방화벽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뚫렸다. 그는 북한에서 국가급 천재 해커라 불렸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충성심 재확인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그는 알았다.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그는 10년을 기다렸다. 10년 동안 비밀리에 비트코인을 모았고 달러를 숨겼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철저한 계획. 발각되면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켜야 할 아내와 딸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것. 이것은 한 천재 해커가 북한 체제를 속이고 가족과 함께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재 해커, 국가의 도구. 평양의 한 비밀 건물. 외부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장소였다. 하지만 이곳은 북한의 사이버 전쟁을 지휘하는 핵심 기관이었다. 121국.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두려워하는 조직. 강민철은 35살이었다. 키 173cm의 마른 체격, 안경 너머로 보이는 예리한 눈빛. 그는 이곳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었다. 그의 직책은 명확하지 않았다. 공식 기록에는 기술연구원으로만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그가 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했다. 민철은 국가급 해커였다. 남한의 은행 시스템, 미국의 방위산업체, 유럽의 암호화폐 거래소. 그가 목표로 삼은 곳은 어디든 뚫렸다. 그의 손끝에서 수백만 달러가 움직였고 기밀 정보가 빠져나갔고 적국의 인프라가 마비되었다. 하지만 민철의 얼굴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대외적으로 그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고 심지어 조직 내부에서도 그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는 그림자였다. 국가를 위해 일하지만 국가로부터도 숨어야 하는 존재. 어느 날 아침 민철은 평소처럼 지하 3층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철문이 열리고 생체 인식 장치를 통과하고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에는 최첨단 컴퓨터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자의 모니터에는 코드와 데이터가 끝없이 흘렀다. 동무 강민철, 새 임무가 있네. 상급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민철은 고개를 돌려 경례했다. 오대좌. 50대 중반의 남자로 121국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그는 민철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가장 경계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무슨 임무입니까? 대자동무. 남조선의 국방부 서버를 뚫어야 하네. 최신 군사 배치도를 확보해야 해.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임무는 이미 수십 번 해왔다. 그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며칠 후 민철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남한의 국방부 서버에 침투에 필요한 정보를 빼냈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상부는 만족했고 민철은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민철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박동무가 사라졌대. 동료 해커 중 한 명이었다. 박진수. 민철과 같은 팀에서 일하던 실력 있는 해커였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로? 모르지. 그냥 어느 날 출근 안 하더니 그 이후론 연락이 안 돼.
가족들도 모른대. 민철은 가슴이 철렁했다. 박진수는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당에 대한 의심 같은 건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사라졌다. 이유도 모른 채. 그리고 한 달 후 또 다른 동료가 사라졌다. 이번에는 이철호. 민철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풍부한 선배였다. 그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론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민철은 패턴을 알아챘다. 상부는 충성심 재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유능한 해커들을 제거하고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사람들, 너무 위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국가는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제거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민철은 확신했다. 자신이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해도 결국은 제거될 것이다. 국가는 절대 해커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의 능력이 곧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다. 탈출하겠다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겠다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즉흥적인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한 준비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민철은 집에 도착해 아내를 바라봤다. 32살의 김수진. 그녀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지만 민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딸 5살 된 민지. 천진난만하게 아빠를 반기는 어린 딸이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민철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민철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수진은 알았다. 남편이 무언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민철의 손을 꽉 잡았다. 민철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10년. 10년을 준비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조급하게 움직이면 발각될 것이고 발각되면 죽음이었다. 민철은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10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다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민지도 15살. 긴 여정을 함께 견딜 수 있는 나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민철의 10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비트코인, 보이지 않는 탈출 자금. 민철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위험했다. 탈출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다. 모든 거래는 감시되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민철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었다. 해킹 능력. 그는 암호화폐를 이용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추적이 어렵고 국경을 넘나들 수 있고 가치가 계속 오르는 자산. 민철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실행했다. 그는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몰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침투했다. 작은 금액들을 조금씩 빼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움직이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민철은 수백 개의 소액 거래로 나눴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들은 여러 개의 익명 지갑으로 분산되었다. 각 지갑은 서로 연결되지 않았고 추적 불가능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었다. 민철은 자신이 만든 이 시스템을 유령 네트워크라고 불렀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돈. 하지만 이 작업은 극도로 위험했다. 민철의 컴퓨터는 24시간 감시되었고 모든 활동은 기록되었다. 그래서 민철은 이중 시스템을 구축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그라운드에서는 몰래 비트코인 거래를 진행하는 것.
첫 해에 민철은 단 1,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모았다. 미미한 금액이었지만 발각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움직였다. 2년차 민철은 조금 더 대담해졌다. 그는 북한 정부가 해킹으로 탈취한 자금 중 일부를 몰래 자신의 지갑으로 돌렸다. 정부가 훔친 돈에서 극소량을 또 훔치는 것.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었기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동무 강민철, 이번 임무는 성공적이었네. 오대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철은 경례하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대자 동무.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철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 3년이 지났을 때 민철은 이미 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모았다. 가족 3명이 중국에서 몇 년은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민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용, 브로커에게 지불할 돈,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비 자금. 하지만 비트코인만으로는 부족했다. 민철은 물리적인 현금도 필요했다. 암호화폐는 편리했지만 인터넷이 없는 곳에서는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민철은 달러를 숨기기 시작했다. 민철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해외 거래에서 얻은 달러 현금 일부를 빼돌렸다. 물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민철은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한 번에 100달러씩, 한 달에 한두 번, 절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 달러들을 숨겼다. 사무실의 공조장치 틈, 폐쇄된 서버실 내부, 심지어 화장실 천장 위. 아무도 찾지 않을 곳들. 민철은 작은 금속 상자에 달러를 넣고 그 상자들을 건물 곳곳에 숨겼다. 만약 비상사태가 생기면 이 달러들이 생명줄이 될 것이었다. 5년이 지났다. 민철은 이제 1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2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탈출할 수 없었다.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그날 밤 민철은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혹시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 수지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이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물었다. 위험한 일이죠? 응, 아주 위험해. 그럼 왜 하려고 해요? 민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죽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난 민지가 이런 곳에서 평생을 보내는 걸 원하지 않아. 민지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수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럼 해요. 우리 함께 나가요. 민철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민철은 알고 있었다.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그는 신분증, 여권 그리고 탈출 루트를 확보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다. 가짜 신분, 그림자 속의 준비. 7년 차. 민철은 이제 돈을 충분히 모았다. 하지만 탈출에는 돈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신분증, 여권 그리고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정보. 이 모든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소용없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121국 내부의 문서 위조 부서에 접근했다. 공식적으로는 기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위조 신분증 제작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북한에서 위조 문서는 흔한 일이었다. 해외 공작원들을 위한 가짜 여권, 적국에 침투하기 위한 신분증. 민철은 이런 문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을 몰래 복사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여권이었다. 북한 여권으로는 어디도 갈 수 없었다. 중국 여권이 필요했고 그것도 완벽하게 위조된 것이어야 했다. 민철은 해킹을 통해 중국 공안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신원을 도용하기보다는 죽은 사람의 신원을 이용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최근 사망했지만 아직 시스템에 사망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 민철은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찾아냈다. 장회희, 35세 남성, 해일홍장성 출신, 6개월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공안 시스템에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민철은 이 신원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장회희의 사진을 자신의 얼굴로 교체하고 지문 정보를 수정했다. 모든 작업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중국 공안 시스템에는 이제 장회희라는 이름으로 민철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권만으로는 부족했다. 민철은 아내와 딸을 위한 신분도 만들어야 했다. 수지는 리메이라는 이름의 중국 여성이 되었고 민지는 리샤오가 되었다. 모두 실제로 사망했지만 시스템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신원이었다. 8년 차. 민철은 이제 국경을 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삼엄하게 경비되었다. 철조망, 지뢰밭, 그리고 24시간 순찰하는 군인들. 하지만 민철은 해커였다. 그는 물리적 장벽보다 전자 시스템을 믿었다. 민철은 국경 경비대의 통신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들의 근무 교대 시간, 순찰 루트, CCTV 위치,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단 하나의 약점. 압록강 하류의 한 지점.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고 근무 교대 시간에 정확히 15분 동안 무인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강을 건너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다.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공안의 단속을 피해야 했다. 민철은 중국 내 탈북자, 브로커들의 네트워크를 조사했다. 다크웹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마침내 민철은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찾았다. 로빈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 그는 수십 명의 탈북자를 한국까지 안전하게 데려간 경력이 있었다. 민철은 로빈과 암호화된 채팅을 통해 대화했다. 가족 3명.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능한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용이 든다. 1인당 1만 달러. 문제없다. 좋다. 압록강을 건너면 바로 연락해라. 내가 픽업하겠다. 민철은 드디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췄다. 돈, 신분증, 여권, 국경 루트, 브로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9년 차. 민철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숨겨둔 달러들을 조금씩 회수하기 시작했다. 서버실에서, 공조장치에서, 화장실 천장에서 작은 금속 상자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리고 그 돈을 방수 가방에 넣어 집에 숨겼다. 동시에 민철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꿀 준비를 했다. 중국에 도착하면 로빈을 통해 비트코인을 달러로 환전할 예정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민철은 15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가족이 한국에 정착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동무 강민철, 대좌 동무께서 부르신다.
어느 날 오후 경비원이 민철을 불렀다. 민철은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발각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오대자의 사무실로 향했다. 안께 오대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무겁고 진지했다. 민철은 긴장한 채로 앉았다. 동무 강민철, 자네는 우리 조직의 핵심 인재일세. 12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해왔지. 감사합니다. 대자동무. 하지만 최근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네. 민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무슨 소문입니까? 조직 내에 배신자가 있다는 소문일세. 누군가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대자는 민철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자네는 의심받지 않네. 하지만 조심하게. 요즘 상부에서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있어.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도 의심받을 수 있지. 민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를 받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그의 10년 계획도 발각될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철은 아내에게 말했다. 준비해. 곧 떠난다. 언제요? 한 달 안에. 수지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10년을 기다렸다.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나려 하고 있었다. 10년의 기다림이 끝나다. 10년 차 2024년 10월 15일 민철은 달력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는 날. 새벽 5시 민철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그는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아침을 먹었다. 수진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고 민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오늘 정말 괜찮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철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10년 동안 준비했어. 모든 게 완벽해. 하지만 민철의 마음속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단 하나의 실수만 해도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들은 체포될 것이고 고문당할 것이고 처형당할 것이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미 결정했다. 오전 8시 민철은 평소처럼 121국 건물로 출근했다. 경비원들은 그를 확인하고 통과시켰다. 모든 것이 일상적이었다. 민철은 지하 3층의 작업실로 내려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민철은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10년 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거래 기록, 가짜 신분증 파일, 브로커와의 대화 내역,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 그는 작은 바이러스를 심었다. 시간 지연 바이러스. 24시간 후에 작동하는 이 바이러스는 민철의 모든 작업 기록을 완전히 파괴할 예정이었다. 그가 떠난 후에도 아무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오후 3시 민철은 마지막으로 숨겨둔 달러를 회수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서버실에 들렀고 마지막 금속 상자를 꺼냈다. 5,000달러. 이것으로 모든 현금을 회수했다. 총 25,000달러. 방수 가방에 꽉 차 있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 민철은 평소처럼 사무실을 나섰다. 경비원들은 그를 확인했지만 의심하지 않았다. 민철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갔다. 하지만 그의 가방 속에는 25,000달러가 들어 있었다. 민철은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미리 정해둔 장소로 갔다. 도시 외곽의 한 폐가. 그곳에서 수진과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15살이 된 민지가 민철을 반겼다. 10년 전 5살이었던 딸은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민철은 딸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민지야, 오늘부터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아주 긴 여행. 알아요, 아빠. 준비됐어요. 민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빠가 1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오늘이 어떤 날인지. 수지는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 안에는 최소한의 옷가지와 음식, 그리고 응급약품이 들어 있었다. 민철은 자신의 가방을 열어달러 뭉치를 확인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오후 7시, 해가 지기 시작했다. 민철은 가족을 이끌고 도시를 벗어났다. 그들은 버스를 탔고 그 버스는 국경 도시로 향했다. 3시간의 여정이었다. 버스 안에서 민철은 계속 주위를 살폈다. 혹시 추적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시선이 있는지. 하지만 모든 것이 평온했다. 승객들은 각자의 일에 바빴고 아무도 민철의 가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후 10시, 버스가 국경 도시에 도착했다. 민철은 가족을 이끌고 미리 정해둔 숙소로 향했다. 낡은 여관이었지만 질문하지 않는 곳이었다. 민철은 현금을 지불하고 방을 잡았다. 여기서 쉬다가 새벽 3시에 출발한다. 왜 새벽이에요? 그때가 가장 안전해. 경비 교대 시간이거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침대에 누웠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긴장과 불안, 그리고 기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새벽 2시 30분. 민철이 먼저 일어났다. 그는 가족을 깨우고 배낭을 챙겼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강을 건너는 것. 새벽 2시 50분. 민철은 가족을 이끌고 여관을 나섰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불었다. 그들은 조용히 걸었다. 강을 향해. 새벽 3시. 압록강이 눈앞에 나타났다. 어둠 속에서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철은 주위를 살폈다. CCTV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경비병은 보이지 않았다. 정확히 계획대로였다. 지금이야. 빨리. 민철은 수진의 손을 잡았고 민지는 아버지의 다른 손을 꽉 잡았다. 세 사람은 함께 강으로 내려갔다. 물은 차가웠지만 깊지는 않았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정도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다.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소리를 내지 않도록. 민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5분이 지났다. 그들은 강 한가운데에 있었다. 10분이 지났다. 이제 반대편이 가까워졌다. 12분. 민철의 발이 중국 땅에 닿았다. 해냈어, 우리 해냈어. 민철은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다. 10년. 1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그들은 자유의 땅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중국, 또 다른 위험.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민철은 안도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북한을 벗어났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다. 중국은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민철은 휴대폰을 꺼냈다. 방수 케이스에 넣어둔 덕분에 물에 젖지 않았다. 그는 미리 저장해둔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로빈에게. 도착했다. 픽업 요청. 답장은 즉시 왔다. 위치 전송. 30분 안에 도착. 민철은 GPS 위치를 전송하고 가족을 이끌고 강변에서 벗어났다. 그들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추위에 온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25분 후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왔다. 민철은 경계하며 차를 바라봤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로빈인가? 그렇다. 빨리 타라.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험한 얼굴에 흉터가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철은 가족을 차에 태우고 자신도 올랐다. 차는 즉시 출발했다. 로빈은 운전하며 말했다. 첫 번째 안전가옥까지 2시간 걸린다. 그동안 절대 밖을 보지 마라. 공안 검문소가 많다.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민지는 피곤한지 어머니 어깨에 기대 눈을 감았고 수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갑자기 멈췄다. 민철은 화들짝 놀라 앞을 봤다. 검문소였다. 공안 2명이 차 앞을 막고 있었다. 신분증 검사입니다. 로빈은 침착하게 신분증을 꺼냈다. 그리고 민철에게 눈짓했다. 민철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을 꺼냈다. 장회희. 그가 10년 동안 준비한 새로운 신분. 공안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차 안을 들여다봤다. 수진과 민지를 봤지만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신분증을 돌려주고 말했다. 통과. 차는 다시 출발했다. 민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짜 신분증이 통했다. 10년의 준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새벽 6시 차가 한 농가 앞에 멈췄다. 로빈이 말했다. 여기가 첫 번째 안전가옥이다. 일주일 동안 여기서 쉬어라. 민철은 가족을 이끌고 농가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소박했지만 깨끗했다. 침대와 식탁, 그리고 간단한 부엌이 있었다. 로빈은 냉장고를 열어 보이며 말했다. 음식은 충분히 있다. 밖에는 절대 나가지 마라. 이 지역은 공안 순찰이 잦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다음 목적지로 이동한다. 로빈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민철은 문을 잠그고 가족과 함께 소파에 앉았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민철은 뉴스를 보고 얼어붙었다. 북한 당국이 중요 인물의 탈출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던 기술자가 가족과 함께 실종되었으며 탈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중국 당국에 체포를 요청했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분명 그였다. 북한은 그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 공안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떡하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철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심 패닉 상태였다. 계획이 틀어졌다. 일주일을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민철은 로빈에게 문자를 보냈다. 긴급.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한다. 답장은 30분 후에 왔다. 알고 있다. 뉴스 봤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면 더 위험하다. 하루만 기다려라. 내일 밤에 데리러 가겠다. 민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농가에 숨어 하루를 버텨야 했다. 다음 날, 낮 시간 동안 민철은 창문 틈으로 밖을 관찰했다. 공안 차량이 마을을 순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탈북자를 찾고 있었다. 민철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오후 5시쯤 공안 한 명이 농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 있습니까? 민철은 얼어붙었다. 수지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고 민지는 숨을 죽이며 긴장했다. 민철은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신분 확인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민철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가짜 신분증을 꺼내 들고 문을 열었다. 무슨 일입니까? 공안은 민철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리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민철은 장회의의 신분증을 건넸다. 공안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무전기로 뭔가 확인했다. 3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민철은 손에 땀이 났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최근 탈북자가 이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 보시면 신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안은 신분증을 돌려주고 떠났다. 민철은 문을 닫고 무너져 내렸다. 가까스로 넘긴 순간이었다. 밤 10시. 로빈이 도착했다. 빨리 타라.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민철은 가족을 이끌고 차에 올랐다. 이번에는 더 먼 곳으로 가야 했다. 중국 남부. 그곳에서 라오스로 넘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정은 예상보다 험난했다. 민철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라는 것을. 추격전, 그리고 선택. 중국 남부로 가는 길은 3일이 걸렸다. 로빈은 검문소를 피하기 위해 산길과 우회로를 택했다. 민철의 가족은 차 안에서 최소한의 휴식만 취하며 이동했다.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둘째 날 오후 차가 작은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공안 차량 2대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 로빈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젠장 정보가 샜다. 로빈의 표정이 굳었다. 민철은 뒤를 돌아봤다. 뒤에서도 공안 차량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포위당했다. 내려. 공안들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로빈은 침착하게 손을 들었다. 민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비트코인. 내게는 아직 비트코인이 있다. 공안들이 차에 다가왔다. 그들은 신분증을 요구했고 차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민철은 가방 속에 숨긴 달러를 발견당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공안이 로빈에게 물었다. 로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친척들입니다. 광저우로 가는 길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민철은 가짜 신분증을 꺼냈다. 장회의. 하지만 이번에는 공안의 반응이 달랐다. 그는 신분증을 보더니 무전기로 뭔가 확인했다. 그리고 민철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당신 얼굴 본 것 같은데요. 민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 공안이 그것을 본 것이다. 저는 장회의입니다. 해일웅장성 출신이고. 닥쳐. 차에서 내려. 공안들이 민철을 차에서 끌어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고 민지는 울기 시작했다. 민철은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그때 로빈이 갑자기 차에서 뭔가를 꺼냈다. 연막탄이었다. 그가 연막탄을 터뜨리자 주위가 순식간에 하얀 연기로 뒤덮였다. 뛰어. 지금 당장. 로빈이 소리쳤다. 민철은 본능적으로 수진의 손을 잡고 뛰었다. 공안들은 연기 속에서 혼란에 빠졌다. 총소리가 들렸지만 민철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 뒤편의 숲으로 뛰어들었다. 로빈이 앞장섰고 민철과 수진, 민지가 뒤따랐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이 발을 찔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0분을 달렸을 때 로빈이 멈춰섰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여기서 헤어져야 한다. 뭐라고요? 공안이 날 쫓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다 잡힌다. 너희는 따로 움직여야 해. 하지만 어떻게? 로빈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지도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 주소로 가라. 광시성 난닝. 거기에 내 동료가 있다. 그에게 이 암호를 말해라. 밤하늘의 별. 그럼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시간 없다. 가. 로빈은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다. 공안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민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가족을 이끌고 반대 방향으로 달렸다. 그들은 하루 종일 숨어 다녔다. 숲속에서, 폐가에서, 심지어 하수구에서도. 음식은 바닥났고 물도 떨어졌다. 민지는 지치고 두려워했지만 꾹 참았고 수지는 딸을 다독이며 버텼다. 민철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틀 후 그들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상점에 들어가 음식과 물을 샀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찾았다. 난닝행 버스는 언제 있습니까? 내일 아침 6시요. 민철은 버스표 3장을 샀다. 그는 가족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 근처의 낡은 여관에 묵었다. 그날 밤 민철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버스에 올랐다. 난닝까지는 8시간이 걸렸다. 민철은 내내 주위를 경계했다. 혹시 공안이 타지 않을까? 혹시 누가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까?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오후 2시 버스가 난닝에 도착했다. 민철은 로빈이 준 주소를 찾아갔다. 작은 찻집이었다. 민철은 찻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밤하늘의 별. 주인은 민철을 날카롭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로빈이 보냈군요. 따라오세요. 주인은 민철의 가족을 뒷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다. 모두 한국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일주일 쉬세요. 그 후에 라오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라오스 국경 마지막 관문. 일주일 후 민철의 가족은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트럭에 올랐다. 총 12명. 모두 자유를 향해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트럭은 중국과 라오스 국경을 향해 달렸다. 국경은 공식적으로는 검문이 삼엄했다. 하지만 뇌물이 통하는 곳이기도 했다. 브로커는 국경 경비대에 돈을 주고 탈북자들을 몰래 넘겨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경 경비도 철저해졌다. 브로커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검문이 강화됐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트럭은 밤에 이동했다. 헤드라이트를 끈 채 천천히 산길을 올랐다. 민철은 수진의 손을 잡았고 민지는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 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다. 브로커가 뒤로 와서 말했다.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걸어서 국경을 넘어야 해요. 탈북자들은 트럭에서 내렸다. 어둠 속에서 산길이 희미하게 보였다. 브로커가 앞장서고 모두가 그를 따랐다. 산길은 험했다. 미끄러운 흙길에 돌이 굴러다녔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다. 민철과 수지는 민지의 손을 양쪽에서 잡고 함께 걸었다. 15살 민지는 지쳤지만 입을 꾹 다물고 버텼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브로커가 손짓으로 모두를 멈춰 세웠다. 그는 귀를 기울이며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였다. 국경 경비대였다. 민철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민지가 움직이려 하자 민철은 딸의 입을 조심스럽게 막았다. 10분이 지났다. 손전등 불빛이 사라졌다.
브로커가 다시 신호를 보냈다. 지금입니다. 빨리. 그들은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국경이 가까웠다. 민철은 GPS를 확인했다. 라오스까지 500m. 거의 다 왔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경비대가 발견한 것이다. 브로커가 소리쳤다. 뛰어. 국경까지 뛰어. 탈북자들은 일제히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총소리가 들렸다. 민철은 민지의 손을 꽉 잡고 미친 듯이 달렸다. 수지는 다른 쪽에서 딸을 끌다시피 하며 함께 뛰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민철은 자신에게 말했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그는 계속 달렸다. 총알이 나무를 스쳤다. 하지만 민철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국경 표지판을 넘어섰다. 라오스였다. 중국 경비대는 국경을 넘어 추격할 수 없었다. 그들은 멈춰 섰고 민철의 가족은 살아남았다. 민철은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10년. 10년의 준비, 3주간의 도주, 그리고 마침내 자유. 하지만 브로커가 말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태국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어요. 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다. 그들은 라오스를 가로질러 태국으로 향했다. 버스와 트럭을 번갈아 타며 일주일을 더 이동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 방콕에 도착했다. 민철은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탈북자이신가요? 네네. 민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해냈다. 10년의 계획을 완수했다. 가족을 지켰다. 한국 자유의 시작. 2024년 12월 1일. 민철의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민철은 한국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아도 되는 곳. 공항 직원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통일부 관계자가 나와 절차를 설명했고 민철은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그의 해킹 경력, 탈출 과정, 북한의 사이버전 조직,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대단하십니다. 10년을 준비하셨다니. 관계자는 감탄하며 말했다. 민철은 쓸쓸하게 웃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년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었어요. 민철의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다. 한국어, 법률, 문화, 취업. 민철은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정신적 트라우마였다. 민철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북한 경비대에 쫓기는 꿈, 가족이 체포되는 꿈. 그는 상담을 받았고 천천히 회복해 나갔다. 민지는 빠르게 적응했다. 중학교에 편입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렸다. 북한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로운 학교 생활이었다. 그녀는 자유롭게 웃었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고 꿈을 이야기했다. 민철은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지는 공장에 취직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리고 민철은 사이버 보안 회사에 취직했다. 그의 해킹 능력은 한국에서도 인정받았다. 회사는 그를 높은 연봉으로 고용했고 민철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막는 일을 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죠.
예전엔 북한을 위해 해킹을 했는데 이제는 북한의 해킹을 막고 있어요. 민철은 동료에게 말했다. 동료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만큼 당신이 귀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년이 지났다. 민철의 가족은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30평짜리 아파트.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공간이었다. 민철은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집을 계약했다. 어느 주말 민철은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다. 햇살이 따뜻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민철은 민지와 나란히 강변을 걸었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친구들이랑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15살 민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민철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래. 여기는 내가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곳이야. 어떤 꿈이든. 수진이 민철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10년 동안 준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 덕분이야. 내가 나를 믿어줬고 민지가 힘들어도 울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민철은 지난 11년을 떠올렸다. 10년의 준비, 1년의 도주와 정착.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능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수진이 물었다. 민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탈북자들을 돕고 싶어. 내가 겪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꿈꾸고 있어.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은 생각이에요. 민철은 미소 지었다. 그는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북한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민철은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집, 그들이 선택한 삶, 그들의 자유. 민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해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 나는 그들을 도울 거야. 10년의 기다림은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민철의 새로운 인생, 자유의 인생. 이것은 한 천재 해커가 10년을 준비해 가족과 함께 탈출한 이야기였습니다. 즉흥적인 탈출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인내로 이룬 자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10년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희생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